60대 중반의 정혜숙,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의 해숙횟집 주인입니다. 짧은 쇼컷의 헤어스타일과 예리한 눈빛이 특징입니다. 키는 작지만 몸에서 풍기는 기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25년 전까지 선역할이라 불리며 동해방파의 실세로 활동했으나 조직의 방향성에 반대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남은 칼 자국은 과거의 상처를 말해줍니다. 이제는 그저 조용히 횟집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새로 일구어낸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은 이른 새벽부터 활기찼습니다. 바다 냄새와 소금기 어린 공기가 시장 구석구석을 채우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골목을 따라 울려 퍼지죠. 그 중심에 해숙횟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정혜숙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경매장에서 들여온 싱싱한 생선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광어가 참 좋네. 정혜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칼날을 슥슥 갈았습니다. 오래된 해동칼이 손에 익숙하게 놓여 있었죠. 칼과 도마 사이에서 오가는 움직임은 마치 무용수의 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투명한 회 한 점이 도마 위에서 완벽한 모양으로 떨어질 때마다 정혜숙의 입가에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형님, 오늘 아침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조개장수 김덕배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정혜숙을 형님이라 불렀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 호칭이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입 밖에 내지 않았죠. 아이고, 덕배씨 물 좋은 조개 들어왔어요. 정혜숙은 회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대화, 일상적인 아침 인사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인연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백령도에서 좋은 백합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한 접시 가져다 드릴게요. 김덕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오가 다가올 무렵 해숙횟집에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오랜 단골이거나 지역 어른들이었습니다. 정혜숙은 그들에게 오늘 들어온 싱싱한 회를 대접하며 간간히 소주 한 잔씩 따라주었죠. 해숙이 손맛은 강원도 최고야. 내가 전국 안 다녀본 데 없지만 이만한 회는 없다니까. 한 노인이 회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며 감탄했습니다. 그의 칭찬에 정혜숙은 담담히 웃기만 했어요. 가게 안은 조용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정혜숙의 일상이었죠. 단조롭지만 평화로운. 하지만 그날 오후 시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정혜숙은 칼질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남자 5명이 시장 상인들을 둘러싸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도 이제 새 질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송청년회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테니 매달 소정의 회비만 내시면 됩니다. 가장 앞에 선 젊은이가 말했죠. 그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다른 이들보다 한 걸음 앞에서 리더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몇몇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둘러 지갑을 꺼내기도 했죠. 정혜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다시 회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이튿날 아침 시장은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죠. 30년 넘게 이 시장을 지켜온 채소 장수 박할머니는 벌써 보호비를 냈다고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해숙 씨는 어쩔 거요? 그 애들 만만치 않던데. 박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혜숙은 광어 비늘을 손질하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장사나 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에 쥔 칼날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비늘을 긁어내고 있었죠. 누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해숙횟집은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정오가 지나자 해송 청년의 무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회비를 걷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어요. 시장 중심부에 이르자 그들 앞에 해숙횟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횟집이구만. 여기도 가봐야지. 리더인 찬우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옆에 서 있던 동료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 저기는 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요. 찬우는 비웃으며 팔을 뿌리쳤죠. 뭐, 이 시장에서 내가 못 갈 데가 어디 있어? 이제 이 동네 룰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찬우는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해숙횟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혜숙은 여전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죠. 그녀는 잠시 시선을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회칼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희는 해송청년회인데요. 찬우가 카운터에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정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단지 칼질 소리만 더욱 커졌죠. 저 이 지역 상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작은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찬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혜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그저 회칼로 광어살을 정교하게 발라내고 있었어요. 찬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카운터를 세게 내리쳤어요. 말씀 안 들리십니까? 이 시장은 이제 우리 구역이라고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정혜숙은 천천히 칼질을 멈추고 시선을 들어 찬우와 마주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단지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을 뿐입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말에도 가게 안은 순식간에 냉기로 가득 찼어요. 옆에 있던 찬우의 동료들이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찬우는 물러서지 않았죠. 뭐라고요? 할머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찬우는 손을 뻗어 정혜숙이 막 썰어놓은 회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발적으로 그것을 입에 넣었죠. 회도 별로네요. 이런 데가 왜 유명한지 모르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혜숙은 카운터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해동칼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숙련된 솜씨로 칼날을 갈기 시작했어요. 슥슥 쇠가 돌에 마찰하는 소리가 가게 안을 지배했습니다. 찬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죠. 정혜숙은 말없이 칼날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 날카로운 면에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찬우가 든 젓가락을 쳤습니다. 젓가락은 공중에서 두 조각으로 갈라져 바닥에 떨어졌죠. 찬우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장 깊숙한 곳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개의 무거운 발걸음이 일제히 해숙횟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5명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죠. 모두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과 자세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형님, 무슨 일입니까? 맨 앞에 선 사내가 정혜숙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생선 도매상을 하는 최상용이었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상인이었지만 오른쪽 뺨에 희미한 칼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별일 아니야. 손님들이 방문했을 뿐이지. 정혜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어떠한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칼을 쥔 손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고 있었어요. 최상용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찬우와 그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손님들, 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만, 이 가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형님을 모시는 곳이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른 4명의 중년 남성들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섰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미소 하나 없었습니다. 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뭔가 크게 잘못된 곳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저희는 그냥 찬우의 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정혜숙은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움직임에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나? 정혜숙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찬우와 그의 동료들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찬우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재촉해 가게를 나섰죠. 그들이 떠나는 모습은 마치 도망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혜숙과 5명의 중년 남성들만이 남았죠. 최상용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 괜찮으십니까? 요즘 젊은 놈들이 건방져서. 정혜숙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장사나 계속하자고. 정혜숙의 말에 5명의 남자들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갔지만 각자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면서도 해숙횟집 주변을 맴돌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를 형성하듯이. 그날 저녁 시장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송 청년회가 해숙횟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시장 한쪽에서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었죠. 강릉의 전설적인 칼잡이 할머니라는 제목의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혜숙이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젓가락을 자르는 장면, 그리고 젊은 깡패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영상은 금세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몇몇은 정혜숙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동해방파라는 이름과 함께 선역칼이라는 별명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었죠. 다음 날 아침 해숙횟집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관광객들과 유튜버들이 전설의 칼잡이 할머니를 직접 보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죠. 정혜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평소와 다름없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2명의 형사가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정혜숙 씨 되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혜숙은 천천히 손을 씻고 손님이 없는 구석 테이블로 형사들을 안내했습니다. 2 형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나이가 많은 형사가 먼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강릉경찰서 강력계 박민호 형사입니다. 이쪽은 이준영 형사고요. 정혜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당혹감도 읽을 수 없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셨나요? 박민호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혜숙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장사만 하는 사람이에요. 박민호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혜숙이 칼로 젓가락을 자르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해송청년회라는 조직이 최근 주문진 일대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일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 가게에서 그들이 당신을 찾아왔다고요? 이준영 형사가 물었어요. 그는 상대적으로 젊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혜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대답했죠. 젊은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죠. 단순히 나가라고 말한 게 아니라 칼로 위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영 형사의 말에
정혜숙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난 그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칼은 내 직업의 도구예요. 박민호 형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정혜숙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정혜숙 씨, 아니, 과거 선역칼로 알려졌던 분이시죠?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혜숙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긴장된 것이 보였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저 횟집 주인일 뿐이에요. 정혜숙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민호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20년 전 동해안 일대를 주름잡던 동해방파의 실세, 칼솜씨로는 따라올 자가 없다 했던,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라고 치죠. 박민호 형사의 말에 정혜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우리가 온 이유는 당신을 체포하거나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준영 형사가 말했어요. 정혜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송 청년에는 최근 강릉 일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협박하고 관광객들에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박민호 형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이 있은 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신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들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정혜숙은 천천히 시선을 두 형사에게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난 그저 내 가게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상인들에게도 같은 용기를 줬죠. 박민호 형사는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해송 청년회가 다시 나타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영상 속 칼솜씨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형사가 떠난 후 정혜숙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선역칼이라 불리던 시절, 동해방파의 일원으로 살았던 날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한 횟집 주인으로 살아온 지난 1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문득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숙은 천천히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어요. 시장 입구에 여러 대의 차가 멈춰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눈에 띄었죠. 머리가 희끗한 65 남자. 청관수, 동해방파의 전 보스였습니다. 정혜숙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밑에서 오래된 해동칼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죠. 오랜 스승이자 그가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일 것이었습니다. 청관수는 2명의 젊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해숙횟집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나이에 비해 가벼웠고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죠. 정혜숙은 가게 문 앞에 서서 그를 기다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군, 해숙. 청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 탓인지 예전보다 낮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25년 만이네요. 관수 형님, 정혜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서 슬그머니 물러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청관수가 물었고 정혜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청관수의 수행원들은 가게 밖에 남아 경계를 서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해숙횟집의 다른 손님들은 어느새 자리를 비우고 없었습니다. 정혜숙은 청관수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소주 한 병과 안주로
생선회를 내왔어요. 아직도 회 썰기는 최고구만. 청간수가 회 한 점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입에 넣고 음미했어요.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선역할의 솜씨는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군. 정혜숙은 말없이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청간수는 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고 정혜숙도 자신의 잔을 비웠어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결국 정혜숙이 묻자 청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소식을 들었다. 해송 청년회라는 어린 놈들을 손쉽게 물리쳤다고.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철없는 아이들일 뿐이었죠. 정혜숙의 말에 청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모든 걸 바꿔놓았지. 선역할의 귀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더군. 정혜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청간수는 다시 소주잔을 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혜수가, 넌 20년 전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났지. 동해방파, 그리고 나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찾아 떠났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혜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나도 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지. 그 바다 건너 일과 손을 잡지 말았어야 했어. 청간수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날 밤 내가 칼을 내리고 등을 돌렸을 때 사실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다. 정혜숙은 말없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칼자국이 남아 있었죠. 형님이 남긴 선물이죠. 그녀의 말에 청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혜수가. 내가 너무 혈기에 눈이 멀었었지.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주병이 반쯤 비워졌을 때 청간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의 말에 정혜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기 폐암이야. 의사들 말로는 석 달 정도. 청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이 더욱 선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널 보러 왔어.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 정혜숙의 눈에 미세한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청간수의 잔에 소주를 따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경고를 하러 왔다. 청간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었어요. 해송 청년회는 그저 시작에 불과해.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지. 내가 물러난 후 동해안을 차지하려는 자들이야. 정혜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청간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들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제 곧. 그리고 내가 그 영상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너는 그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혜숙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청간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그 세계를 떠났을지 몰라도 그 세계는 널 잊지 않았다. 특히 이제 내 모습이 전국에 알려진 이상. 청간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게 바깥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그의 수행원 중 하나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경찰들이 오고 있습니다. 청간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정혜숙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잘 지냈나, 선역할. 넌 나보다 나은 길을 걸었구나. 이젠 끝내도 된다. 그의 마지막 말에 정혜숙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청간수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가게를 나섰어요. 바깥에서는 경찰차 몇 대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청간수와 그의 일행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간수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젠 끝내도 된다. 그것은 용서의 말이자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경찰들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정혜숙은 이미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박민호 형사가 앞장서서 다가왔습니다. 방금 청관수가 다녀갔죠? 정혜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호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가 그를 쫓고 있었는데 놓쳤군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래된 친구와의 작별 인사였어요. 그뿐입니다. 정혜숙의 대답에 박민호 형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동해방파의 세계에서 작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송 청년의 대부분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받아간 돈도 대부분 회수했고요. 이준영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혜숙은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들의 리더인 찬우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민호 형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청관수가 당신을 찾아온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조심하세요. 정혜숙은 그제야 칼을 내려놓고 두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난 이제 그저 회 파는 할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말과 달리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형사들이 떠난 후 정혜숙은 가게 문을 닫고 안쪽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그 안에는 한때 선역칼의 상징이었던 두 자루의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숙은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청관수의 경고가 그녀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의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상용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정혜숙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보였어요. 소방차 여러 대가 현장에 도착해 있었고 시장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시장 한쪽 모퉁이에서만 번졌고 대부분의 가게는 무사했어요. 하지만 정혜숙의 해숙횟집은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 같습니다. 박민호 형사가 그녀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검은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가게에 뭔가를 던진 후 급히 떠났다고 하네요. 정혜숙의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정혜숙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혜숙, 내 말 들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찬우의 것이었습니다. 정혜숙은 천천히 시선을 불에 탄 가게에서 떼고 전화에 집중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구나. 정혜숙의 말에 찬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당신 때문이에요.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찬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혜숙은 한 발짝 자리를 옮겨 사람들에게서 멀어졌어요. 내가 내 가게에 불을 지른 거냐?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요? 찬우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정혜숙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말해봐.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기 너머로 찬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망설이는 듯 했어요. 날 잡으려고? 경찰에 넘기려고? 아니, 그냥 이야기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듣고 싶구나. 정혜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찬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오후 2시 등대포구 창고. 혼자 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혜숙은 천천히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불타버린 가게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20년간 쌓아온 새 삶이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박민호 형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정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부 전화였죠. 박민호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한 장 더 건네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든 연락 주세요. 이건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정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가게 앞에서 조용히 물러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혜숙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안에서 두 자루의 칼을 꺼내 손질했어요. 녹슨 부분을 닦고 칼날을 갈며 칼자루의 가죽을 새 것으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칼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 될까? 정혜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결단, 체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해방감까지. 오후 1시 50분, 정혜숙은 등대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긴 코트 안에는 두 자루의 칼이 숨겨져 있었어요. 등대포구는 한적했습니다. 낚시꾼 몇 명만이 멀리서 보일 뿐이었죠. 창고는 포구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녹슨 철문이 바닷바람에 삐걱거렸어요. 정혜숙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숨어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곳이 함정이라는 것을. 정혜숙은 천천히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지만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창고 중앙에 찬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왔군요. 선역할. 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숙은 천천히 문을 닫고 그를 향해 걸어갔어요. 총은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정혜숙이 말했습니다. 찬우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왜요? 이제 내가 우위에 있는데 그 총 쏴본 적 있니? 정혜숙의 질문에 찬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총은 생각보다 무거워. 방아쇠를 당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반동도 만만치 않지. 정혜숙은 한 걸음씩 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멈춰요. 더 다가오지 마. 찬우가 소리쳤습니다. 정혜숙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이제 약 5m의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가게에 불을 지른 이유가 뭐니? 정혜숙이 물었습니다. 찬우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들이 시켰다고. 그들이라니 누구? 정혜숙의 질문에 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총이 조금 더 흔들렸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알면 날 죽일 거예요. 정혜숙은 찬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공포가 연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죠. 진짜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해송청년회를 만든 게 아니었구나. 정혜숙의 말에 찬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죠. 사실은 그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에요. 시장을 장악하라고. 특히 당신을. 찬우의 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창고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이제 끝장이야. 정혜숙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코트 안쪽에서 한 자루의 칼을 꺼냈어요. 선택해. 찬우, 지금 당장 내가 누구 편인지. 찬우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정혜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죠. 문 너머에서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찬우가 망설이는 사이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넷이 들어섰어요. 그들 중 맨 앞에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정혜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역할, 드디어 만나 뵙게 되네요. 청관수의 그림자. 정혜숙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태도와 눈빛은 어디선가 본 듯했어요. 당신은? 정혜숙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 이름은 강도윤입니다. 청관수가 물러난 자리 새로운 동해를 책임지고 있죠. 동해 방파는 이미 끝났어. 청관수도 물러났고 정혜숙의 말에 강도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러났다고요? 아니죠. 그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동해연합이라고 부르죠. 정혜숙은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강도윤 외에 3명의 남자들은 모두 무기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찬우는 여전히 총을 든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게 무슨 용무인가? 정혜숙이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청관수가 당신을 찾아갔더군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작별 인사였을 뿐이야. 정혜숙의 대답에 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작별 인사라. 그렇군요. 그가 당신에게 우리의 계획을 알려줬나요? 정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쥔 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강도윤이 손짓하자 3명의 남자들이 천천히 정혜숙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무력은 필요 없어요. 정혜숙 씨, 우리는 그저 당신의 협조를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정혜숙은 단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거절하지. 그 순간 모든 것이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정혜숙을 향해 움직였고 찬우는 공포에 질려 총을 떨어뜨렸어요. 정혜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25년 전에 선역칼이 깨어난 것처럼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빛났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두 번째 남자가 총을 꺼내려 했지만 정혜숙의 두 번째 칼이 그의 손을 관통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죠. 강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총을 꺼냈지만 정혜숙은 이미 그의 앞에 와 있었어요. 칼날이 그의 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정혜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신고한 것이었죠. 창고 문이 열리고 박민호 형사와 여러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박민호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경찰들은 재빨리 상황을 통제했어요. 강도윤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고 찬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숙은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민호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역시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정 씨가 집을 나서는 걸 보고 따라왔어요. 정혜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쳐 보였어요. 이제 정말 끝났나요? 정혜숙이 물었습니다. 박민호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도윤은 오래전부터 수배 중이던 인물입니다. 그를 잡게 된 건 큰 성과예요. 한 달 후 주문진 수산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불에 탄 해숙횟집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금을 해서 함께 지은 것이었습니다. 정혜숙은 새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현판을 달았어요. 칼은 남을 베는 게 아니라 생선을 나누는 데 쓰이는 도구여야지. 마이너스 정혜숙.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정혜숙은 새가게에서 광어 한 마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회칼이 이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정혜숙의 손에서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온 그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서늘함이 아닌 온기가 느껴졌어요. 칼 끝에서 느껴지는 평온한 온기.